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에 예쁜 목걸이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는 취지로 김건희 씨가 화답을 했다는 거래요. 근데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전에 빌려주신 물건을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면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2년 가까이 갖고 있다가 나토 순방 세트 3종. 그래서 당시에 이 회장이 나를 믿지 못해서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3개 중에 2개 목걸이랑 브로치만 있었다고 자수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귀걸이는 또 왜 빼먹었을까 싶긴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2년 뒤에 반납한 거는 이 시기가 딱 이제 총선을 앞두고였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말이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말에 이제 들어왔을 때고 뭐 초였으면은 김건희가 사과를 한 해 만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잖아요. 저 디올백 디올백. 그러니까 디올백.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디올백이 주로 있으니까 약간 저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그렇다고 계속 차고 다니기도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들고 있으면 뭐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자기 과시욕이었잖아요. 김건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엠베러스한 상황은 본인이 보기에 엠베러스한 상황은 영부인으로서 이런 거를 뭐 입고 걸고 나갈 귀금속이 없다라는 건데 걸고 나가지 못할 거를 굳이 들고 있나? 뭐 아마 욕심도 있었겠지만은 뭐 또 받으면 되지 나중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귀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귀걸이만 삥땅 친 게 아니라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헷갈렸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뭘 받았는지가 너무 많이 받아서 관리가 좀 안 됐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준 게 뭔지 이게 여기서 받은 게 뭔지 이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무슨 뭐도 지금 다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귀금속, 예, 그러니까 본인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게 헷갈려서 2개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 하면서 귀걸이만 일부러 안 줬다라고 생각이는 안 들어요. 헷갈린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건 동의합니다. 이때가 그 파우치백을 받아서 그건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영상이라는 증거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전 국민이 뭐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으니까 총선 앞두고 그때 당시에 뭐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이참에 이걸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또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절대 반지를 보면 골룸도 그 절대 반지를 보고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2022년에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걸 착용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장 논란이 됐잖아요. 저렇게 비싼 거 그 공직자 재산신고에 등록돼 되지 않았었는데 저게 어디서 났지? 그래서 만들어낸 그 논리가 지인에게 빌렸다는 거였잖아요. 그 논란이 됐으니까 지인에게 빌린 거는 빨리 지인에게 그 빌린 게 정확하게 맞도록 돌려줬어야 되잖아요. 전 6월에 그런 논란이 됐었으면 7월이나 8월에 바로 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검 조사할 때는 그거 사실 모조품이었다라는 거짓 증언을 내놨다가 다시 모조품도 발견되고 진품도 이렇게 자수를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냥 받지를 않았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당선 직후에 당연히 선물로 줬다고 했을 때라도 이렇게 거금을 들은 명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받은 거 자체가 빌렸다는 명분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당연히 받지 말았어야 네. 되는데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면 호미로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논란이 됐었을 때 바로 돌려줬다면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앵커님 말씀하신 거 제가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네.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여사가 이봉관 회장이 딱 줄 때 여사님 이거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머 이거는 제가 한 번만 차고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여사는 그냥 김건희는 그냥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쓰고 돌려줬어야지라는 거는 사실 성립하지가 않는 거. 그 당시에 김건희의 상황을 봤을 때 뒤늦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한 거라서 다 받은 거죠. 다.
사실 그 최재형 목사 얘기했잖아요. 쇼핑백도 이거 줄 서서 있었다. 우리가 안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김건희가 받은 거는. 근데 이제 정광재 대변인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란이 됐을 때 그럼 바로 돌려주든지. 그렇죠. 그걸 네. 한참 갖고 있다가 사실 디올백이 아니었으면 계속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디올백이 공개되면서 뭐 뭔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황상 수도 저는 뭐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그런 거라 식으로. 생각하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지 않는 게 최선이었는데 그렇다면 논란이 됐었을 때 바로 돌려줬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2028년 7, 8월에도 이 회장과 문자 연락 주고받은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요.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삼청동 안가로 두 차례가량 이 회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돌려준 이후에는 연락이 뜸해졌는데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해서 응한 것이라고 자수서에 설명을 했다는 건데 언제부터 대통령 안전가옥이 대통령 배우자가 성경 이야기 듣고 싶으면 사람 불러다가 듣는 데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회장 입장에서는 선물을 돌려받았어요.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리고 공천도 안 됐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안가로 불렀다. 진짜 성경 이야기만 하려고 불렀을까라는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우리 여사님은 종묘에서도 차도 마시고 구남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은 모든 건물은 내가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놀랍지 않아요. 안가로 부른 게.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안가로 불러서 정말로 그러니까 기도 마음이 아니 뭐 요즘 앱도 많은데 좋은 성경 말씀 주는 앱도 많은데 저는 이거는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예. 큐티 앱을 쓰면 될 텐데 굳이 또 불러서 안가로 불러서 예. 근데 이제 그냥 입장에서 보면 진짜 빈손으로 갔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선 축하 선물로 목걸이를 들고 갔는데 안가라는 곳은 굉장히 은밀한 곳이잖아요. 예. 안가로 사람을 부르는데 그냥 가나? 성경책만 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이때 불렀을까? 그러니까 이게 또 선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과거에 받았던 선물이나 여러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입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를 위해서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게 지금 선포 전에. 선포 전인가요? 선포 전이에요. 선포 전이군요. 네네네.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한 거. 이거는 좀 더 이봉간의 주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동선이나 아니면 CCTV 보면은 나올 것 같으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거라서 이봉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좀 더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안가로 부르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주제가 김건희 여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절에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갖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로 뭐 그러면 다른 선물이 오고 갔느냐 뭐 그런 추측이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추측의 근데, 영역이긴 하죠, 사실은. 뭐 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뭘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성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따로 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수사로 통해서 이제 안과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다는 거. 그렇다면 이봉관 회장만 여기서 만났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안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이 됐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긴 해요. 그런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어요. 지금 건강 상태를 두고도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안과 시술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2차례 외부 진료 허용하는 등 필요한 의료 처우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뭐 아니 근데 이게 진료를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주면은 실명을 안 하나요? 제가 지금 그게 좀 의문이라서 안에서 뭐 이게 의사가 들어와 가지고 해주길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고 하니 뭐 눈이 원래 안 좋았던 거는 유명했습니다. 이게 당뇨가 심해가지고 당뇨가 심하면은 이제 눈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 안 좋은 거는 맞는 건데.
평소에 본인이 건강 관리를 했었어야 되고 뭐 어쨌든 지금 그래서 필요하면은 계속 외부 병원에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본인한테 심리적으로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제 근데 그동안 좋아했던 술을 안 드시니 못 드시니 안 먹으니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부나 법무부가 고의로 윤석열의 눈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안 했다 이런 거는 국민들도 하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더 나빠졌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이제 심리적으로 체념 상태고 타격이고 막 그러면 무기력해지면은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람은 여러 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더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다 지금 병원에 나가서 지금 진료를 받게 해주고 있잖아요. 뭘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좀 봤는데 유튜브가 뭐 정치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정보들을 다루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안과 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실명 위험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뭐 질병 이름도 황반변성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복합 작용으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명 위험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안과 의사가 실명 위험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황반변성이라는 것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지금 실명 위험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과장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의 그 요점은 뭐냐면 안과 의사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단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환자는 지금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네. 실명에 위험이 있다. 정말 뭐 임박했다. 이런 그런 거를 자기 의사 면허를 걸고 쉽게 써주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실명 위험이 있다 이렇게 당장 써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는 거지라는 약간의 전략적인 속내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지금 윤 전 대통령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됐잖아요. 지금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 뭐 1차 구속수감 당시에 강희구 전 그 부속실장이 접견 당시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가서 뭐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뭐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서울구치소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기도 했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예우냐 특혜냐라고 했을 때 뭐 좀 너무 특혜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하루에 평균 5시간 반씩 접견실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자는 시간 빼고 낮에 일과 시간에 한 절반 정도는 밥 먹는 시간 빼고 거기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재벌 회장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너무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너무 편의를 봐줬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지금 들고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핸드폰을 구치소 안에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못 무슨 갖고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슨 범죄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거가 지금 됐다고 하면은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그냥 보직해임이나 뭐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현우가 지금 윤석열 때 2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보훈 차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건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범죄 영역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진상조사 수사에 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오랜 기간 구치소 접견실을 이용했다 뭐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다른 그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했을 때 그 규정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정해진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어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강의구 전 뭐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갖고 가서 실제 뭐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글쎄 뭐 가서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그 이어지고 있는데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서 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규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더 추가로 요청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마지막 결국에는 근거로 되는 건 규정이잖아요. 규정이 이래 갖고 제가 더 어렵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구치소장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하게 공직자로서 처분신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와중에 MBC 스트레이트에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싶은데 이게 당시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문까지 작성해서 갔는데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한 뒤에 사과문이 아니라 반박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라는 반박문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증언이 김은혜 수석이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어제 보도에. 그리고 이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MBC만 보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뭐 148개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 MBC 상대로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시에도 외교부 내부에서 이거 명예훼손 당사자도 아닌데 우리가 제기하는 거 좀 부적절하다. 소송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조선일보 출신이죠.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 비서관이 이거 외교부가 소송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다는 외교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제 뭐 저희 회사랑 또 그 이후에 전용기도 못하고 온갖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뭐 취하겠다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을 한 돌이켜 보면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이든 날리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정수행 지지율이 엄청 빠져서 20%까지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20%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번 그 선을 보면은 다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탈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그때 다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들었다. 완전히 난리가 났었다.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은 뭐 이제 기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 이거는 그냥 한번 사과하고 가면은 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그때 다 들었고 이 외교부 이것도 저도 다 들으니까 그때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이 여사 라인으로 그때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사가 외교부 쪽에 압력을 넣은 게 한두 건이 아닌데 하나가 그 여사 전용 트위터 X. 예. 인증받는 거. 그거를 이제 외교부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외교부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뒤에 아직 저는 외교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고 이 라인들이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했고 강훈이 했다라는 얘기도 그때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 이거 있었을 때 이미 그러니까 나올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외교부는 여기 끼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왜 낍니까? 언론사들이랑 소송하고 이거를. 그런데 본인이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외교부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곤란하게 만들었던 거라서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여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전부. 예. 그렇죠. 지금 김지율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알만한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은혜 수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실 기자들에게 이거 좀 제발 좀 한번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득하는 양식으로 가서 대통령이 가서 뭐 말씀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어떻게 좀 기사를 좀 마사지를 해달라 이런 아주 그 완곡하게 김은혜 수석이 얘기했었던 걸로 아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아니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면 안 했다는 거지. 그럼 굉장히 화를 내시니까 그때 당시 내려와서는 그 들어가기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기자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과 대통령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돌아온 데에서의 그 태도 차이는 왜 발생했느냐. 그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는 사실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 역대 대통령 과거에도 대통령이 좀 그 경로했다는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에는 그 경로의 보도가 굉장히 잦아졌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좀 뭐 여기 말하는 대로 격정적이었던 분이었다 평가했는데 이게 그 좀 감정 기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